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저는 대통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검찰에 불려가 본 적도 없어 당신께서 당했을 고통과 번뇌와 굴욕감에 대해 충분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당신의 선택에 손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고든 분이셨고 가장 정직한 분이셨으며 가장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러저러한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불려나갈 때에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찌 나만 그랬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껏 당신의 죽음에 대해 깊고 고요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이렇게 이퉁을 부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토끼몰이 하듯이 내몰았던 정략적인 전선에서조차 애절한 슬픔과 통절한 아픔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당신을 믿고 사랑했던 저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에 앞서 당신에게 자꾸 화가 납니다. 이러면 막 가자는 거지요.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 검사들과 대면한 토론에서 무례한 검사들에게 당신이 했던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말을 당신 앞에 들이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명예롭게 살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 바랐던 당신이 사람다운 꿈과 그것이 무너졌을 때 받았던 수모와 고통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거니와 오래전 젊었을 때 저도 몇 번의 자살 미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자의식이 본 세계는 광기에 가득 쌓여 있었고 혼자였던 저는 그것과 맞서 제 자유를 지키는 길이 스스로 선택해 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죽음밖에 없다고 감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어둠이 깊을수록 불꽃이 더 뜨겁고 밝다는 인간의 위대한 향일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며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껏 그 일을 죄스럽게 여기며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소한 개인이 이럴 줄인데 대통령을 지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한여간 인간으로서의 당신에게 이런 말조차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야망성과 미친 욕망에 따른 수많은 가름과 이데올로기의 기파를 높이든 그러나 알고 보면 거의 맹목적인 증오심을 당신 혼자 지고 가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어째야 우리가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죽은 고기를 향해 달려들어 뼈만 남기는 하이에나적 문화는 도대체 언제 어디로 와서 우리들 가슴속을 숙주로 삼았을까요? 대통령이 자살하는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 간밤에 어느 술집에서 한 젊은이가 내뱉은 말이 아주 귓가를 후벼팝니다. 당신에게 그랬듯이 저 또한 이 말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듯 덤벼들어 사실은 종일 책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결단은 완전한 패배 혹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통절한 반역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고통에 찬 인생의 대장정을 감행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당신의 결단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또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완성할 때까지는 더 많은 역사적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들이 미친 욕망에 대해 사람다운 고삐를 걸어야 하고 우리들을 숙주로 삼은 정신비용지적인 안가품과 증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며 아직도 가난과 편견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남아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편히 잠들라는 의례적인 애도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애도의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직후에 쓴 글이고요.
아련하네요, 그래도. 유명한 은교 읽어보셨나요? 예. 감수성이 살아있지요? 예. 이게 엎드려 절박기네. 그래요. 그 감수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안정돼 있어 보이지만 나의 내적 결핍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예술가는 그걸 가져야 돼요. 살면서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나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써봤어요. 집도 나가봤고, 명지대가 교수였을 때도 교수도 중간에 한번 때려쳤었어요. 퇴직금 다 받아먹고 히말라야에 가서 석 달이나 걸어 다녔답니다. 그만두자 말자. 석 달 걸었더니 몸무게가 50kg까지 빠지더라고. 사서는 고통이지. 그게 다 작가의 어떤 나를 긴장시키고 충전시키기 위한 내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도 수많은 방법을 써가지고 65세 대학 그만두고 애는 장가하고 그래서 애비 노릇도 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뭐 할 거 없이 이제 오로지 작가만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나의 내적 동력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를 살리지? 그동안 해봤던 수많은 방법을 떠올려 보니까 안 해본 방법이 다 없는데 그러다가 무릎을 쳤어요. 아, 내가 안 해본 거 있다. 요걸로 한 10년 나를 긴장시킬 수 있겠네. 아, 그게 뭐냐면 이혼이더라고. 네? 아, 정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고려해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안 해본 건 이혼이다. 이 늙은 마누라하고 이혼만 한다면, 아, 이혼은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도 불만이 많을 것이고, 아내도 상처받고, 그 아내의 상처를 보는 나도 상처받겠지. 야, 요거만 한 10년 내가 작가 생활 하고도 남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쓰다 말고 깊은 밤에 뽀로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한 3시쯤 됐는데 마누라가 침대에 자고 있더라고요. 40일 함께 산 얼굴을 들여다봤죠. 뭐랄까요, 오래 함께 산 그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깊은 밤 들여다본다는 게 굉장히 슬픈 짓이에요. 나 그 여자를 원광대학 들어갔을 때 편입해서 캠퍼스 시스로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는 3살 아래니까 올해 65세예요. 그 65세 된 여자를 깊은 밤 촉수나 좀 불빛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 내가 마침내 여자하고 이혼한다. 들여다보는데 울컥하더라고. 그거는 뭐랄까? 그냥 죽을 개는 있는 대로 다 올라와 있지. 가슴보다 배가 더 높아요. 여기저기 주름살 졌지. 피곤했던지 입도 반쯤 벌리고 나중에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내가 젊은 날 사랑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기분이냐면, 야, 이거 누구야, 이 여자? 응?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왜 내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이 낯선 늙은 여자가. 두 가지 생각이 있죠. 하나는 그 여자로부터 바로 도망치고 싶고, 하나는 그러나 그 잠든 늙은 여자의 얼굴에는 그 여자와 내가 함께 한 41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잃어야 했던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보다 함께 살아오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 젊음도 잃어버렸지. 서로에 대한 열망도 많은 부분 잃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아내와 나는 무난한 사이예요. 뭐 나쁜 부부는 아닙니다. 좋은 부부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도 그 늙은 아내의 잠든 얼굴에는 내가 얻은 것보다 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상실했던 것들이 너무 가득 쌓여 있어요.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뜨겁게 그 여자를 안아주고 싶죠. 그래, 우리는 함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왔구나. 야, 이렇게 감상적이면 이혼을 못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소설을 보내는 게 낫지. 그래서 한 30분 들여다보다가 쓸쓸하게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이혼은 안 되겠네.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집을 떠나자고 생각했어요. 늙은 아내를 두고 혼자 가출해서 1년이나 2년을 떠드는 늙은 아내가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가슴 아프게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아침 먹으면서 말했죠. 우리 마누라 이름이 정원이거든요. 저 평생 이름을 부르고 사는데, 밥 먹으면서, 정원아, 우리 어디 시골로 이사 가자. 먼 데로. 서울에서 30분 거리는 안 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나 싫어. 한번 내려가면 그날은 못 오는 데 정도 가야 된다. 나는 하나의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보통 근처에 백화점도 좀 있고 큰 대형 마트도 좀 있고 그래야지요. 그 한적한 어디 산골에 가서 산다고 하는 서울 사모님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아이 시골에 가면 일만 하고 난 못 간대요. 그 다음 내가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혼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지 뭐. 내가 설마 안 갈 줄 알았던지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옳지, 잘 걸렸다. 논산을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은교라는 소설의 72저기는 인생의 마지막에 17살 소녀 때문에 패가망신합니다. 하지만 그 17살 소녀가 이적이 도인에게 하나의 여자였을까? 나는 생각해 보죠. 영화만 보고 소설을 안 본 많은 독자들은 이적이 도인이 한 젊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적이 도인에게 은교는 단지 여자가 아닙니다. 은교가 표상하는 건 불멸의 꿈 같은 거지요. 그 노인에게 그녀는 영원한 뮤즈이고 불멸이고 영원성이고 진선배를 갖춘 완전한 아름다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는 원고스타 말고 틈만 나면 전원주택지를 다 찾아다녔어요. 몇 번 샀다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꿈이 평생 있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물 좋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서울을 떠나서 5호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모르고 차를 부르고 막 산천을 보러 다녀요. 지금 생각해봐요. 나는 전원주택을 찾았던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나는 보다 완전한 어떤 가치를 찾아 헤맸던 건 아닐까. 한때 또 내가 또 왕생했을 때는 거리에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 눈이 이쁜 여자를 찾더라. 지금도 여전히 찾아요. 근데 내가 젊을 때 이쁜 여자를 찾았으면 내 사랑의 욕망으로 찾았겠지만 지금 내가 눈으로 이쁜 여자를 찾는 건 내가 이쁜 여자하고 자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잘 기운도 없어요. 나는 어쩌면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쁜 여자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쁜 여자가 핑계를 대는 거지. 내가 외롭고. 근데 왜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마누라도 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독자들도 있고. 왜 그리운 것은 계속 남아있을까? 환경으로 보면 박범신이 젊을 때와 지금 박범신의 환경은 천국과 지옥처럼 변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난 이미 가난하지도 않고요. 좋은 가족도 가지고 있고 술 친구도 많아요. 근데 행복하다는 의미에서 그리움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의미에서는 나는 반걸음쯤이나 나온 것 같아요. 수십 년에. 반걸음도 제대로 나왔을까? 아직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외로운 소년이었던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네 10만 원을 주네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전국에는 약 30만 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나도 독거노인입니다. 나는 행복한 독거노인이고 우리가 보통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돌보는 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 새방에서 야구르트 아줌마 와서 문 앞에 야구르트 병을 놨다가
아침에 가서도 야구르병이 안 없어지면 문을 열어봐야 돼요. 죽었거나 움직일 수 움직이기만 해도 야구르병 갖다 잡수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30만 명의 외로운 아무도 돌보는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통계적으로 평균 3.6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 돌보는이 없는 이 노인들에게는 최소 4명의 새끼들이 있어요. 이 자식들은 중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절대 빈곤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 나라의 평균 소득으로 볼 때 4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는 먹고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아무리 줄여서 생각해도 그 중에 한 사람쯤 절대 빈곤이 있을지 모르지만 2~3명은 지 새끼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독거노인들은 돌보는 일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20만 원을 주냐 10만 원을 주냐 하는 거죠. 왜? 국가가 우리들에게 효도를 팽개치고 효도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60년 동안 계속 반복해 말해왔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부모를 다 버렸으니까 이제 그 부모들은 국가가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지는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복지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국가 자신이 나서 우리 공동체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본주의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새끼도 자본주의한테 다 뺏겼고 우리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도 자본주의에 다 뺏겼어요. 우리는 감염된 상태죠.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난 뭐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노예적인 생각만으로는 행복지수를 절대 높일 수가 없다. 우리 자본주의를 우리들이 삶의 우리 밑에 있는 전략으로 다뤄야지 우리 위에 있는 자본을 우리가 박통치를 모실 수는 없어요. 돈이나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안락하고 행복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수단과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들이 삶은 오히려 자본이 주인이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희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우리들이 삶의 주인이 자본에게 맡겨놨던 우리들 삶을 들고 나와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아마도 보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분에게 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하나는 그 코코 샤넬은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거? 네, 여쭙고 싶고요. 네. 박범신 작가께서는 그 낸시랭 팝 아티스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고 낸시랭 이분은 혹시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크리티컬 질문이시네요. 네. 먼저 대답하세요. 제 코코 샤넬은요, 제가 일본 전시 갔을 때, 인형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양이들은 되게 많아요. 샴고양이, 페르시안, 막 여러 가지 포즈 있었는데, 얘 혼자 이렇게 3세 고양이인 거예요. 들고양이. 저한테 막 텔레파시를 막 쏟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리 만족을 주기 시작했죠. 마치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의 장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들어올 때 오길래 나의 첫 소감은 이상한 여자고 선생님 유니크한 사람 표현을 해주세요. 이상한 여자지만 나는 원래 이상한 여자 취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모범생을 대체적으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서 정말 낸시랭 씨 말씀처럼 유니크한 분이구나 그런 이상으로 보였죠. 이게 조금
조금씩 뭐랄까요, 규명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벗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 사람 윤택하게요, 하죠. 우리가 찐빵 기계에서 나오는 찐빵처럼 꾸미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볍게 들어가는데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저는 대통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검찰에 불려가 본 적도 없어 당신께서 당했을 고통과 번뇌와 굴욕감에 대해 충분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당신의 선택에 손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고든 분이셨고 가장 정직한 분이셨으며 가장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이러저러한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불려나갈 때에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찌 나만 그랬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껏 당신의 죽음에 대해 깊고 고요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이렇게 이퉁을 부린 소소한 개인이 이럴진데 대통령을 지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한여간 인간으로서의 당신에게 이런 말조차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야망성과 미친 욕망에 따른 수많은 가름과 이데올로기의 기파를 높이든 그러나 알고 보면 거의 맹목적인 증오심을 당신 혼자 지고 가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어째 우리가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죽은 고기를 향해 달려들어 뼈만 남기는 하이에나적 문화는 도대체 언제 어디로 와서 우리들 가슴속을 숙주로 삼았을까요? 대통령이 자살하는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 간밤에 어느 술집에서 한 젊은이가 내뱉은 말이 아주 귓가를 후벼팝니다. 당신에게 그랬듯이 저 또한 이 말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듯 덤벼들어 사실은 종일 책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결단은 완전한 패배 혹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통절한 반역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고통에 찬 인생의 대장정을 감행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당신의 결단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또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완성할 때까지는 더 많은 역사적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토끼몰이 하듯이 내몰았던 정략적인 전선에서조차 애절한 슬픔과 통절한 아픔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당신을 믿고 사랑했던 저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에 앞서 당신에게 자꾸 화가 납니다. 이러면 막 가자는 거지요.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 검사들과 대면한 토론에서 무례한 검사들에게 당신이 했던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말을 당신 앞에 들이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명화롭게 살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 바랐던 당신이 사람다운 꿈과 그것이 무너졌을 때 받았던 수모와 고통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거니와 오래전 젊었을 때 저도 몇 번의 자살 미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계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자의식이 본 세계는 광기에 가득 쌓여 있었고 혼자였던 저는 그것과 맞서 제 자유를 지키는 길이 스스로 선택해 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죽음밖에 없다고 감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어둠이 깊을수록 불꽃이 더 뜨겁고 밝다는 인간의 위대한 향일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며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일을 죄스럽게 여기며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들이 미친 용맹에 대해 사람다운 고삐를 걸어야 하고 우리들을 숙주로 삼은 정신비용지쟁은 안가품과 증오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며 아직도 가난과 편견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남아 통일 조국을 만들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편히 잠들라는 의례적인 애도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애도의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직후에 쓴 글이고요. 아련하네요, 그래도. 유명한 은교 읽어보셨나요? 예. 감수성이 살아있지요? 예. 이게 엎드려 절박기네. 그래요. 그 감수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안정돼 있어 보이지만 나의 내적 결핍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예술가는 그걸 가져야 돼요. 살면서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나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써봤어요. 집도 나가봤고 명지대학 교수였을 때도 교수도 중간에 한번 때려쳤었어요. 퇴직금 다 받아먹고 히말라야에 가서 석 달이나 걸어 다녔답니다. 그만두자 말자. 석 달 걸었더니 몸무게가 50kg까지 빠지더라고. 사서는 고통이지. 그게 다 작가의 어떤 나를 긴장시키고 충전시키기 위한 내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도 수많은 방법을 써가지고 65세에 대학 그만두고 애는 장가하고 그래서 애비 노릇도 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뭐 할 거 없이 이제 오로지 작가만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나의 내적 동력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를 살리지? 그동안 해봤던 수많은 방법을 떠올려 보니까 안 해본 방법이 다 없는데 그러다가 무릎을 쳤어요. 내가 안 해본 거 있다. 요걸로 한 10년 나를 긴장시킬 수 있겠네. 그게 뭐냐면 이혼이더라고. 정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고려해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안 해본 건 이혼이다. 이 늙은 마누라하고 이혼만 한다면, 이혼은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도 불만이 많을 것이고, 아내도 상처받고, 그 아내의 상처를 보는 나도 상처받겠지. 야, 요거만 한 10년 내가 작가 생활 하고도 남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쓰다 말고 깊은 밤에 뽀로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한 3시쯤 됐는데 마누라가 침대에 자고 있더라고요. 40일 내에 함께 산 얼굴을 들여다봤죠. 뭐랄까요, 오래 산 그